올해가 해군 창설 80주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해군분들 요즘 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바다로 세계로. 네, 바다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최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크고 아름다운 예. 최근 대한민국 최신의 호위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신 방산 기술이 집약돼 우리 해군력을 빵빵하게 증강시켜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 해외 수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든든한데 여기에 또 신상까지 추가됐다고요. 네, 신상 받아주십시오. 예. 좋죠. 신상 무조건 하뇨. 예, 환영입니다. 예. 자, 지난 6월 경남 고성에서 울산급 배치 3, 그러니까 우리가 충남급이라고 부르죠. 자, 이것의 2번 함의 진수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날 선포된 함명은요, 경북함. 함번 829번입니다. 이 경북함이고요. 진수식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요. 자, 이게 갓난아기 탯줄 끊는 것처럼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결단하는 행사를 가졌고요.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선체에 샴페인을 땅 부딪혀서 깨트리면서 안전하게도 기원했고요. 우리 해군은 노후화한 울산급 호위함, 포항급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차기 호위함 사업을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500톤급 배치 1이고요. 2013년 인천함을 시작으로 해서 2016년까지 모두 6척이 전력화됐습니다. 배치 2는요. 3,000톤급 1번함인 대구함에서 시작해서 8척이 생산되면서 사업이 마무리됐어요. 이 배치 3는요, 무려 3,600톤급으로 덩치가 훨씬 더 커졌고요. 초도함은 충남함으로 지난해 말에 우리 해군에 인도됐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뒤를 잇는 두 번째 함이 바로 경북함입니다.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서 2026년 6월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고요.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서 작전 배치됩니다. 네. 최근에 이 경북함이 당연히 주목을 받습니다만 또 다르게 주목받아야 될 이유가 해외 수출 가능성이 이게 꽤 괜찮아 보인다.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네, 우리 호위함은 우리나라만 바다만 지키는 게 아니고 예. 해외 수출이 이미 되고 있죠. 지난해에는 페루에 호위함을 수주하면서 중남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는데 HD 현대중공업이 3,400톤급 호위함 예. 한 척을 포함해서 2,200톤급 원해 경비함 한 척, 그리고 1,500톤급 상륙함 2척 등 총 4척의 수출 소식을 알렸죠. 그 규모만 4억 6,290만 달러, 6,300억 원급이고요. 국내 기업의 중남미 방산 수출 사상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특히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같은 이 쟁쟁한 경쟁국들을 제치고 이뤄냈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국내 기업이 함정 설계하고 기자재 공급에 이어서 관련 기술 지원을 하고 페루 국영의 시마 조선소가 최종 건조를 맡는 그런 구조고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페루 해군에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인데 페루가 앞으로 15년 동안 해군 전력 증강을 위해서 호위함 5척, 원해 경비함 4척, 상륙함 2척 등을 추가 발주를 한대요. 그래요? 예. 우리가 페루의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을 잘하면 잘할수록 후속 사업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페루뿐만 아니고 남미 지역은 또 노후화된 함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신 함정 교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면 주변의 다른 국가로 또 호위함 수출을 확대하는 그런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쟁에서 이긴 나라가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면 무슨 항해 시대 이때 한참 그 세계를 누볐던 국가들을 우리가 제압하고 페루에서 그런 좋은 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자랑스러운데요. 또 우리가 조선 하면 또 대한민국 그쵸, 아닙니까? 예. 근데 꼭 페루만일까요? 중남미 말고 또 우리가 잘하는 데가 있죠. 바로 아시아 지역. 그렇죠. 네. 그래서 필리핀도 지금 해군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호위함 2척을 비롯해서 초계함 2척, 원해 경비함 6척 등
함정 10척을 대한민국산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예. 2013년부터 지금까지 수주된 함정은 그것도 다 대부분 조기에 인도돼서 애초에 납품하는 시점보다 먼저 인도돼서 성능, 비용뿐만 아니라 적시 납기 능력까지도 입증을 했고요. 지난해 3월에는 3,200톤급 필리핀 초계함 2번 함인 디아고 실랑 이 함을 성공적으로 진수해서 K 함정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를 걸어볼 만한 사업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필리핀 초계함 2차 사업도 계획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진짜 센 호위함 사업이 하나 더 있죠. 세다고요? 예. 아, 이거 국방 예산이 좀 빵빵한 나라였으면 좋겠는데요. 그쵸. 올 하반기에 예. 발주를 하기로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 아, 빈살만 왕자님. 예. 아, 왕자님, 왕사장님인가? 예, 하여튼 뭐. 예, MBS 존경합니다. 형님. 예.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신형 4,000톤급 호위함을 4척에서 5척 정도 도입하려고 호위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무려 24억 달러, 하나로 3조 3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역시. 그러니까 사우디는요, 지정학적인 긴장이 지속되고 테러 위협까지 도사리고 있는 이 불안정한 중동 지역에서 국방력을 정말 단단히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해군력 강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에요. 현재는 사실은 이제 이 사우디 해군은 연안 해군이다, 브라운 워터 네이비다, 자,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대양 해군 이렇게 전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현재 운용 중인 함선은요 대부분 뭐 1980년대에서 2000년대에 도입됐었기 때문에 노후함이다 보니까 이 그 중동 해상 수송로 방어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막 후티에서 막 대한 미사일 쏘고 막 드론 날리고 뭐 심지어는 뭐 이란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받아가지고 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차세대 호위함을 도입해야겠다고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 호위함이 드디어 출사표를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오일머니가 네. 수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매우 아주 귀한 그런 자금이 될 텐데 어떻게 좀 수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뭐 시작이 좋아 보이는 게 네. 이번 사우디 호위함 사업에 대한민국 K 해양 방산 원팀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아, 우리 앞으로 원팀이 되기로 했죠. 네. 지난 2월에 방위사업청 주도로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양해각서를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상함 수주전에는 HD 현대중공업이 나서고 잠수함 수주전에는 하나오션이 한국 대표로 나선다. 이렇게 지금 그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다만 실질적으로는 두 회사가 사안별로 컨소시엄을 꾸리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 해외 수주에 만약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두 회사가 각각 일정한 비율로 일감을 나눠서 건조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원팀이 아니어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그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이런 흐름이 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다들 기억하시고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지만은 네. 작년에 그 호주 호위함 수주전에서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각자 나서는 바람에 이제 실패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가 나서가지고 방위사업청이 이제 합의를 중재를 한 거죠. 물론 이제 양해각서는 법적 구성력은 없고요. 그래서 양사의 선의의 노력에 좀 의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뭐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난 또 이 사례가 있고, 네. 그래서 또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거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뭐 계약서도 중요하고 뭐 이런 그 법적 구속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신의 성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원팀.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든든한 코리아 원팀, 이 첫 번째 이 그 발걸음이 바로 이제 사우디 쪽 사업이 되겠나요? 일단은 제일 먼저 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수주 가능성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해군력 증강 사업이고요. 호위함 도입이니까 수상함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주도해서 끌고 가지 않을까. 좀 뭐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뭐 하나오션이 끌고 가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될 거고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호위함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이미 좀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평가까지도 가능한 게요. 올해 초, 그러니까 1월에 한국 정부 관계자와 조선 임원들로 꾸려진 사우디 방문단이 사우디 왕실과 군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양국의 방위산업 협력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떻게 한국 대표단은 사우디 해군 사령관과 만나서 사우디 해군력 강화 방안, 브라운 워터 네이비 연안 해군에서 대양 해군으로 가본 적이 있어.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어. 사실 이 경험을 알려주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뭐 무기만 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우디 해군력을 이렇게 이 대양 해군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거를 전수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딱인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스타트는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사우디에 제안할 우리 호위함 스펙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호위함 중에 가장 최신 버전이 가장 최근 진수한 울산급 배치 3 2번 경북함이죠. 이거 오늘 앞서서 방금 그렇죠. 영상 봤던 그 함정이 되겠죠? 예, 바로 그 함정입니다. 네. 길이 129m, 폭 14.8m, 높이 38.9m로 3,600톤급의 전투함에 대한민국 최고의 방산 능력이 다 집약돼 있는 그런 함선이죠. 또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최첨단 센서, 전투 체계, 그리고 뭐 정밀한 탐지 장비, 강력한 무장 다 탑재돼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복합 센서 마스트인데, 마스트란 거는 뭐 도치나 깃발, 안테나 이런 것들 뭐 센서 설치하기 위해서 함정 가운데 이렇게 높이 세운 기둥 아니겠습니까? 이 경북함 경우에는 국내 기술을 개발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A사 레이더 4대가 마스트 4개 면에 각각 설치돼 있죠. 지금 보시는 저 뭐 팔각형처럼 보이는 예. 한 면에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네요. 예, 저렇게 4개가 설치돼 있어서 마치 이지스함 레이더 같은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4개면 레이더에 장착된 각각 수백 개 이상의 모듈이 전자빔을 쏘는 방식이어서 사각지대 없이 신속 정확하게 표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전방위 대공 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은 물론이거니와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해서도 동시 대응이 가능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이 마스터에는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도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 센서가 이렇게 마스터에 하나 딱 잘 모여 있으니까 적 레이더에 또 아주 작게 잡히는 스텔스 성능까지 갖고 네. 있는 거고요. 참고로 기존의 배치1 인천급, 배치2 대구급은 회전형 탐지 레이더하고 또 추적 레이더 2개를 별도로 장착해 운용해 왔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첨단 센서 덕분에 강력한 눈을 갖게 되는 우리 경북함. 그러니까 뭐 대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뭐 향상됐을 것 같아요. 뭐 눈만 좋아진다고 다가 아니라 머리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잘 봤으면 뭐 판단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함정의 두뇌라고 예. 할 수 있는 이 전투 체계, 컴뱃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게 지금 국산화됐다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것도 그냥 국산화가 아니라 분명히 동시에 위협이 막 수십 개, 수백 개 날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거를 가장 먼저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무장 체계를 연계해서 내려야 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반사신경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 군데 다 모아서 하는 전투 체계는 사실은 이 함정에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이제 AI까지 같이 다 더해지면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반응 속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울산급 배치 2, 그러니까 대구급부터 이 장착이 된 게 KVLS, 그러니까 한국형 예. 수직 발사 체계 16발을 쏠 수 있는 이 체계가 이제 탑재가 됐어요. 여기에 뭐가 장착되냐면요, 적의 대함 미사일을 요격하는 국산 대함 요격 미사일인 해궁이 장착될 수 있고요. 이 밖에도 뭐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호, 국산 함대지 미사일 등이 탑재돼서 정말 다양한 육해공 타격 능력을 한 몸에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북함의 추진 체계도 대구급하고 동일한데요. 가스터빈 한 대하고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체계 2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는 일단 평소에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전기 추진 방식으로만 운행을 하다가 유사시가 되면 가스터빈 추진을 이용해서 고속 운항을 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네. 수중에 아무래도 소음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잠수함의 탐지 위협에서 좀 자유롭고 또 작전 수행 능력도 많이 높일 수 있고요. 그 밖에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정형 소나하고 또 예인형 선배열 소나를 함께 운용을 하는 이 경북함은 아무래도 대잠전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 경북함이 울산급 배치 3의 2번째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도함, 그 충남함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흥미로운 차이가 하나 있는데 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 그 소요군인 해군이 울산급 배치 3 충남급의 음압 격실을 건조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비해서 이 방의 내부 압력을 낮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럼 이 공기가, 이 안의 공기가 밖으로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 환자 격리라든가 감염 방지를 위해서 이제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배치 3 1번함이었던 충남함의 경우에는
공정상위 음압 격실 제작에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후속함인 경북함에는 이제 직접 설계를 진행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추후 1번함에 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고요. 현재는 그래서 충남함에도 음압 격실 건조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뭐 비상 상황까지 뭐 대비해서 하나하나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꼼꼼하게 많은 것들을 챙긴 경북함. 이 정도면 이거 사우디아라비아가 마음 쏙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요 예.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했냐면요. 어떤 진상 고객이라도 우린 다 대응할 수 있어. 다 준비했어. 진상 고객까지 일반 예. 고객이 아니라 예. 진상 고객까지. 예. 너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다 준비했어. 딱 이 마인드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사우디에는 그 울산급 배치 3 그러니까 충남급 호위함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걱정하지 마. 너희가 더 큰 거 필요하면 우리가 더 큰 거 만들어줄게. 그래서 6,500톤급도 이렇게 설계를 준비를 해놨어요. 동시에 제한할 수 있겠군요. 3,000대, 6,000대. 우리가 못 만드는 배가 어디 있다고. 그건 그러네요. 예. 그래서 워낙 함형을 다양하게 갖고 있고 다 시험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지난 5월 국제 해양 방위 산업전 마덱스 2025 개최가 됐습니다. 이 현장에서 이 HD 현대중공업이 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한 6,500톤급 호위함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고기능 고사양의 대양 작전용 신형 호위함 HDF 6000입니다. 근데 이게 뭐 말이 호위함이지 구축함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6,000톤급이라면서요. 6,500톤급이면 네. 구축함입니다. 그래서 훨씬 대형이니까 그야말로 더 다양한 임무를 당연히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배의 기본 설계는요. 우리 해군의 충무 이수지급 구축함, 그 KD2 이거에 기반을 해서 설계를 했고 거기에다가 스텔스 설계를 극대화한 저피탐 선체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KDDX 개념도 같이 반영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통합 마스트를 적용해서 탄도미사일의 탐지, 추적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수직 발사 시스템, 그 VLS는 48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충남급 16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보다 3배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공 방어는 물론이고 탄도탄 미사일 요격도 가능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시면은 그 이란 그 이스라엘 공격하고 할 때 물론 이렇게 지상으로도 날아오지만 막 이렇게 바다 통해 가지고 해서 막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고 그다음에 반드시 이란이 만약에 사우디를 공격한다고 하면 바다를 거쳐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함정들이 펼쳐져서 그 앞에서 방어막을 한 번 더 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현대 전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들도 포착이 되는데 좀 무인 체계 위협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 무인 체계가 중요하죠. 예. 여기 대응하기 위해서 좌우측에 각기 드론 대응 시스템을 장착을 했고요. 또 전자전 시스템은 레이더 통신 신호 탐지, 전자 방해, 그리고 전자 신호 정보, 통신 정보 기능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 또 수출 지향형 호위함이다 보니까 뭐 그 외에 센서나 무장 체계는 다 이제 고객 요구에 맞춰서 선택이 가능한 그런 시기고 승조원 거주 공간을 이제 유럽 해군 기준을 참고해서 좀 크게 만들었나 봐요. 아, 예, 등치 좀 크지 않겠습니까? 뭐 사우디 사람들도 좀 아무래도 좀 그런 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 작전 시 피로도를 낮춰주도록 설계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호위함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뭐 코리아 원팀도 참여하고 있고 또 새롭게 수출형 호위함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끼리 뭐 이렇게 했으면 준비 다 됐으니까 100% 확보, 성공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라이벌 경쟁팀은 어떻습니까? 빵빵하죠. 야, 빵빵해요 또. 네.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좀 잘 나가는 그런 세계적인 조종사들이 그냥 줄을 딱 서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프랑스 나발그룹, 이탈리아 핑켄티에리 이렇게 가장 대표적이고 그중에서 예. 프랑스는요 그 최신형 FDI 호위함으로 사우디 사업에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10월에 첫 해상 시험을 실시한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그래서 이 올해 중으로 1번 함 아미랄 로나르흐가 프랑스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해요. 프랑스 FDI 호위함은요 길이가 122m, 선폭 18m, 배수량은 4,500톤이니까 충남급, 그러니까 울산급 배치3랑 사이즈 비슷하죠. 네. 그런데 배수량이 1,000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눈에 띄는 점을 꼽자면은 이제 신형 함정답게 함형이 함수부 하단이 상단보다 훨씬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렇죠? 소위 이제 역전형 함수 구조인데 이게 이제 항적을 상대적으로 좀 적게 만들고
일종의 스텔스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미 해군의 그 주말 특급 보면은요, 그거 보면 걔도 앞이 튀어나와지 그 뒤로 좀 빠진 상태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일단 그렇게 좀 해놨고 프랑스 최초로 4명 고정형 레이더를 탑재를 한 함정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림 보니까 나오네. 예, 아까. 다르죠. 이게 이제 탈레스가 개발한 능동 위상 배열, 그러니까 A사 레이더인 Seafire입니다. 그래서 이 360도 방향으로 상시 감지가 가능하고 300km 이상의 거리에서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완전 디지털 시스템이다라고 프랑스 제작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첫인상은 좀 갸우뚱했었는데 꽤 좋은 스펙을 갖춘 것 같네요. 네, 이 FDI 호위함의 특징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네. 비대칭전을 대비하는 개념이 많이 도입됐다는 거거든요. 함정의 비대칭전이면 뭔 얘기일까요? 뭐 최근 함정에 아주 새로운 위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드론. 뭐 드론, 무인, 그쵸. 함정도 있고, 예. 무인, 무인 항공기도 있고, 수상정.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FDI 호위함의 함교 후방에는 비대칭 위협 대응 통제실이 따로 위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비디오 디스플레이와 광학 장비 제어를 통해서 함정의 근거리 감시와 방호를 담당하고요. 예. 20mm 함포, 거기에 더해서 초음파 시스템과 같은 또 비살상 무기로 드론과 무인 수상정의 위협에 대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FDI 호위함은 헬리콥터 경납고 외에도 무인 항공기를 위한 전용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용 모함이 될 수 있겠군요. 네. 비행 갑판에서 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체 출입구도 따로 마련이 돼 있고 여기에 탑재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가 최대 700kg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그만큼 좀 유무인 복합 운용에 신경을 쓰고 있다. 요걸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장점이 많다 보니까 FDI 호위함도 지금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프랑스 해군이 순차적으로 5척 도입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수출도 이미 성사가 됐습니다. 그리스 해군이 FDI 호위함 3척을 지금 도입할 예정이라고 좀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예. 현대 전장에서 필요한 니즈까지 충족하는 프랑스 FDI 호위함 위협자일 것 같은데요. 이제 또 있죠 라이벌이. 이탈리아라고 하셨나요? 예, 페라리의 나라 이탈리. 페라리. 지금 해군 얘기하는데 갑자기 고급스러운 페라리. 근데 핀칸티엘이라고 하면은요, 미 해군이 선택한 차세대 호위함, 컨스텔레이션급. 이걸 제작하는 업체가 이제 핀칸티엘이에요. 네. 그래서 더 위협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더 위협적일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 차세대 호위함이 페라리가 아니라 피아트입니다. 살짝 그러니까 저가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지는 거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일정 못 맞춰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요. 그래요? 벌써 클레임 들어가는 상태입니까? 아직 클레임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네. 심기가 불편한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게 일단은 지금 우리 나머지 배들은 다 지금 나와가지고 막 실전 배치를 한 해 만에 이러고 있는데 네. 이거 아직 열심히 만들고 있을걸요. 그럼 곤란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는 자 이제 다음 목표로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로 간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 개최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방산 전시회 WS 2024에서 새로운 다목적 호위함인 FCX-30 요거를 공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냅니다. 이게 또 새로운 겁니까? 새로 예. 개발 중에 있는? 예, FCX-30 호위함은요. 예. 카타르 해군이 도입한 알주바라급을 기반으로 설계된 초계함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초계함입니다. 길이가 107m, 선폭이 14.7m로 탑재 장비를 최대 적재할 경우는 이제 3,200톤을 초과하는 배수량이 돼서 야 그럼 이쯤이면은 이제 호위함 아니겠냐라고 이제 우리는 호위함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기와 배수량 모두 이제 대한민국 울산급 배치 3 충남급과 프랑스 FDI 호위함에 비하면은 가장 작은 편이에요. FCX-30 호위함의 가장 큰 장점은요. 뭐랍니까? 빨리 생산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 호위함 건조가 한 40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FCX-30 호위함은 32개월 내에 건조가 가능하다라고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8개월 빼드릴게요. 예, 8개월 빼드릴게요. 이게 우리는 모듈식 제조 방식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함정 마스트 분리해서 딱딱딱 한 다음에 레고처럼 따다닥 조립해가지고 해서 만든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선체를 완성한 다음에 마스트를 올리니까 이게 뭐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데 FCX-30 호위함처럼
선체와 마스트를 병행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마스트에 통합되는 함정 전투관리 체계, 이게 CMS 요 실험을 좀 미리 앞당겨서 할 수 있고 그만큼 전체 공정이 단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납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장점과도 겹치는 부분이기도 해서 좀 불편하기도 한데요. 이 모듈화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되기만 하면 이게 진짜 무서운 거긴 한데요. 수출용으로 개발된 FCX30 호위함은 고객 요구에 따라 3가지 버전으로 제공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무정형인데 이거는 수색 구조, 해상 초계, 대테러 대해적 작전 등에 특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엔 대잠전형, 이거는 대잠수함 작전하고 감시 정찰 임무에 적합한 형태고, 그리고 완전 무장형은 이제 대함, 대공, 타격, 방공, 지휘 모든 임무를 다 수행하는 요 3가지 버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FDI 호위함처럼 FCX30 호위함도 미래전 대비에 신경을 많이 쓴 걸로 보입니다. 무인 항공기를 위한 별도의 경납고를 갖추고 있고, 또 설계 당시부터 좀 여유 공간을 마련을 해뒀는데 이거 어디다 쓸 거냐면은 고에너지 레이저.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더 미래를 바라보고 있군요. 네, 그리고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 차세대 무기를 설치할 공간이 있는 거죠. 이런 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무기 체계가 나중에 장착이 되면 강력한 뭐 전자기도 파동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심지어 레이저를 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각종 적의 장비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거대 군집 드론이 나중에 무기화되는 경우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군요. 함정의 제일 목표는 당연히 바다를 지키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가끔은 매우 은밀한 작전에 투입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작전에 투입됐다가 북해의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진 비운의 함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일지 본방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한 거래 명세서 한 장이 있습니다. 거래 물품 4.5톤의 비밀 화물, 지불자 구소련, 대금 수령인 미국, 문송 책임자 영국 왕립 해군의 최신의 순양함. 하지만 이 청구서의 마지막 장에는 결제 완료가 아닌 해저 245m 수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수천억 원짜리 영수증과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진 이 기묘한 거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HMS 에딘버러는 1939년에 취역한 영국 해군의 타운급 경순양함으로 당시 가장 빠르고 강력한 최신의 군함 중 하나였습니다. 독일의 악명 높은 전함 비스마르크를 쫓는 대서양 작전에 투입되는가 하면 노르웨이 해역에서 독일군 해상 수송선을 요격하는 등 이미 여러 전투를 통해 그 성능을 입증한 노련한 베테랑이었죠. 그러던 1942년 봄 HMS 에딘버러에게 아주 은밀하고도 중요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당시 나치 독일과 싸우던 구소련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막대한 전쟁 물자의 대금을 지불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자국의 화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았고 달러나 파운드 같은 외환 보유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결국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수단은 황금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황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운반해 전달하느냐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연합국의 가장 중요한 보급로는 북극해를 통과해 구소련의 무르만스크 항으로 이어지는 북극 항로였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항로의 호송 작전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책임지는 쪽이 바로 영국 해군이었죠. 그래서 구소련은 무르만스크의 물자를 내려놓고 돌아가는 영국 호송선단 중 가장 빠르고 강력한 전투함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할 최적의 군함으로 HMS 에딘버러가 선택되었죠. 에딘버러의 포탄구에 465개 총 4.5톤 정확히 4,570kg의 순 금괴가 비밀리에 실리는데요. 당시 가치로 약 150만 파운드, 오늘날 금 시세로 환산하면 무려 4,500억 원이 넘는 규모였죠. 1942년 4월 28일 황금을 실은 에딘버러는 호송선단을 이끌고 구소련 무르만스크 항을 떠나 영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출항 이틀 뒤인 4월 30일 어둠을 틈타 접근한 독일 유보트 U-456의 어뢰 2발이 에딘버러의 측면을 맹렬히 강타했습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에딘버러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죠. 이후 차가운 바닷물이 찢어진 선체로 쏟아져 들어왔는데요. 승정원들은 혼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방수 작업에 매달리며 배를 살리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배는 동력을 일부 상실하며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지고 말았고 간신히 무르만스크로 회항을 시작했죠. 이 소식을 들은 독일 해군은 세 척의 구축함을 이끌고 에딘버러를 추격하는데요. 이에 에딘버러와 호위함들은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도 필사적으로 대응하다 5월 2일 독일 구축함들과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에딘버러는 또다시 어뢰에 피격당하며 완전히 항해 불능 상태에 빠지고 말았죠.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함장 휴 포크너는 아군 구축함 HMS 포사이트에게 에딘버러를 향해 어뢰를 발사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대로 배를 두면 구소련의 황금이 독일군 손에 넘어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호위를 맡았던 아군 구축함 HMS 포사이트가 에딘버러를 향해 어뢰를 발사하는데요. 아군을 격침시켜야 하는 비극적인 순간 HMS 에딘버러는 4.5톤의 황금 그리고 60여 명의 승조원들과 함께 해저 245m 아래로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황금이 바다에 잠겼으니 구소련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금 지불에 실패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당시 이 황금 수송은 영국 정부의 전쟁 위험 보험국이 보증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하자 영국 정부는 약속대로 황금 가치 전액인 150만 파운드를 구소련 국립은행에 지불했죠. 이로써 구소련은 실물 금은 잃었지만 그 가치는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심해에 잠긴 황금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영국 정부에 넘어가게 되었죠. 이제 영국 정부는 자신의 보물을 인양할 권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여전히 그곳은 전쟁 중이었고 독일 잠수함이 우글거리는 바다에서 인양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니까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영국 정부는 구소련과 협의해 1981년 인양을 추진하게 됩니다. 인양 작업은 영국의 전설적인 해저 인양 전문가 키스 제섭이 맡았는데요. 최첨단 심해 작업선 스테파니 투름호와 목숨을 건 잠수사들의 사투 끝에 431개의 황금 주개가 40년 만에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465개 중 단 5개를 제외한 460개의 금괴가 회수되며 길고 길었던 보물찾기는 성공적으로 낙을 내리게 됩니다. 전쟁을 위해 태어난 영국 해군의 최신의 전투함 HMS 에딘버러. 가장 귀한 보물을 품은 거대한 보물섬으로 변신했지만 그 끝은 영광이 아닌 차가운 북해 심해에 잠기며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40년이 흐른 뒤 인간의 집념어린 도전으로 그 보물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죠. 결국 전장을 누비던 HMS 에딘버러는 수천억 원의 황금을 간직한 바닷속 금고로 남아 그 이름을 영원히 역사에 새겼다고 합니다. 와, 돈이 얼마입니까, 황금? 예. 적에게 황금을 뺏기느니 예. 차라리 그냥 배를 침몰시키자. 얼마나 이게 또 과감한 결단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문제는요. 정작 독일군이 이거 전혀 몰랐대요. 예. 그러니까 수십 년 후에 황금을 인양한다 이 소식을 딱 접한 그 당시 독일군 생존자들이 야, 그 왜 그런 게 있었어? 하면서 그냥 좀 약간 황당해하고 놀라워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우디아라비아 호위함 사업 경쟁이 정말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좀 우리가 좀 불편한 얘기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와신 상담 아니겠습니까? 지난 호주 호위함 사업의 탈락 요인을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사실 뭐 이렇게 뭐 충격에 빠질 길이 아니라 말씀대로 지금 실패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 호주에서 했던 거 사우디에서 반복되면 난리 나잖아요. 안 되죠. 똑같은 거 2번은 안 되죠. 그렇죠.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 5개 업체가 출사표를 던졌어요.
참가한 국가는 4개 국가입니다. 독일 TKMS가 메코 200A 개량형으로, 이 메코 시리즈는 뭐 워낙 유럽을 주름 잡는 설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모가미급 호위함 개량형을 내놨고요. 자, 스페인 나반티아에서 이 수출 전용 호위함인 알파 3000로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화오션과 HT현대중공업이 각각 대구급과 충남급의 개량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국산 호위함이 아무래도 뭐 그냥 성능도 좀 잘 나오고 납기 준수는 뭐 철저하다 못해 미리 가져다 주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야, 수준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평가는 우리 스스로만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고배를 마신 거고요. 지난해 말에 호주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후보 업체 2개가 뭐냐 하면 독일 TKMS 메코형 함형에 대한 신뢰가 좀 있어요. 군함 수출 경험이 전무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이 2군데를 후보로 택했다는 거죠. 경험이 없어. 또는 사업비가 초과될 것 같아. 이게 엄청난 리스크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나라를 선택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독일, 일본, 스페인 다 각각 한 개 업체만 참여했잖아요. 그렇죠? 일국 1업체. 일국 1업체. 그래서 그냥 대표 업체를 딱 정해 놓은 다음에 정부랑 딱 원팀이 돼가지고 수주전에 딱 들어간 거예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정부 지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지원도 지원이고 외교력이 뒤따랐다라는 건데요. 모가미급 3번 함인 노시로함을 호주, 영국과 함께 연합해상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남태평양의 피지 근해까지 출동을 시켜요. 현장 가서 이제 우리 방산 포럼 할 때 이제 갔었는데 그때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미국 쪽에서 야, 일본으로 하면 어때? 하면서 툭툭툭 호주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마음이 일본 쪽으로 이미 좀 가 있었다고 합니까? 예,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 일본이 해외 수출 막 무기 수출하겠다라는 게 야, 미국이 니들 좀 해봐 이런 거에 의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우리하고 뭐 친하게 지낸다, 미국이 했다, 이게 너무 그렇게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랑 안 친하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방산 협력에 있어서는 일본 쪽을 훨씬 더 선호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나 이 분야에서. 독일, 스페인 중에서 사실은 뭐 독일 쪽을 훨씬 더 호주가 신뢰해온 성향이 있고요. 국가적인 신뢰가. 근데 이 와중에 우리는 어땠냐면 업체 2개가 뛰어들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어필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 제품만 가가지고 가서 제출을 하니까 사실은 여러모로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 막 언론이나 이런 데는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지만은 제가 현지 가서 느낀 느낌은,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 이후 여기 방송에서 얘기할 때도 세게 얘기를 못 했는데 이거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군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일단 원팀이 아니었다는 거 아쉬움은 일단 해결이 됐잖아요. 그거 꽤 큰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한데 사실 다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요? 예. 국산 호위함이 호주 해군이 요구하는 사양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어요. 사양을 맞추지 못했다고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호주 해군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부응을 해서 중국을 태평양에서 견제한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좀 오래 초기화할 수 있는 그런 호위함이거든요. 연료를 이제 최대 적정량까지 싣고 항해할 수 있는 최대 거리, 즉 항속 거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 모가미급의 항속 거리는 14,800km, 독일의 메코 A200은 13,300km였는데 우리 충남 대구급은 8,300km.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네요. 숫자상은 뭐 뚜렷하네요, 차이가. 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우리 해군은 기본 임무가 북한을 상대하는 거다 보니까 먼 바다로 나갈 일이 사실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항속거리를 키우는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결과로 경쟁 상대와 눈에 띄는 격차가 벌어졌다는 점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은 그 HDF 6000을 개발한 것도 이런 우리 상황들 속에서 좀 수출을 위한 그 고기능 고사양의 대양 작전용 호위함을 생각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항속거리 말씀하셨지만요. 그 외에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호주 호위함에 탑재하는 무기 체계는 전부 미국제로 해라. 그래서 미국제 전장관리 체계랑 미국제 무장을 채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게 보고 있으면 일본 모가미급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전투 체계는 국산이긴 한데, 근데 무장은 뭐 대부분 거의 미국제였고요. 독일 메코 그 A200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여기는 뭐 워낙 경험이 많아서
주문자가 뭐 달라고 그러면 우리 다 해줄 수 있어. 유럽제 그러면 유럽제 달아줄 수도 있고, 미국제 달라면 미국제도 달아본 경험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여기 한국산 KVLS 넣을 수 있고, 우리 해공 미사일 넣을 수 있고, 해성 함대함 미사일 넣을 수 있고, 자 전부 국산 전투 체계에 국산 무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호주 입장에서는 야 우리 지금 미국 거 쓰는데 그럼 이 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한국 무장 별도로 수입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되게 고객한테 대할 태도는 아닌 거예요. 원하는 거를 맞춰줘야지 당연히 장사가 되는 건데, 자 거기에다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 지금 어느 나라고 병력이 부족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호주 호위하면서 요구한 게 정말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무조건 100명 우리 채울 인원도 없고 안 되니까 100명 이하로 갈 수 있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국내 호위함이 뭐 우리가 뭐 능력이 자동화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여태까지 우리가 해온 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 승조원 숫자가 이제 호주 요구에 비해서 봤을 때 뭐 한 25% 심지어는 40% 정도 더 많았어요. 반면에 이제 일본 모가마이급은 승조원이 100명. 그러니까 함정 내 자동화를 정말 적극적으로 채택하면서 승조원 수를 확 줄였다.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우리도 지금 병력 부족해가지고 해서 운용하지 못하는 함정들도 있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 기존 함정들 전부 이거 자동화 신경 훨씬 더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준비 안 됐다는 거 조금 많이 씁쓸해요. 예. 전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국산 호위함이 놓친 부분이 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말씀 다 듣고 보니 일본 쪽 이쪽이 꽤 위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아까 얘기 나왔지만 네. 일본은 지금까지 뭐 해외에 군함을 수출하거나 무기 체계의 해외 기술 이전 경험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과정이 꼬이거나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게 약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호주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호주 호위함 사업의 최종 후보로 선택됐다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일본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그 후폭풍이 꽤 거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말은 일본이 이제 방산 수출에 탄력을 받아서 더욱더 매진할 것이다. 예. 그 경우에는 우리 K함정 수출에 아주 큰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사우디 호위함 사업을 반드시 수주를 해서 이걸 또 전세를 역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뭐 사우디도 그렇고 국산 호위함의 수출 경쟁력이 더욱더 높아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좀 조언 좀 해주세요. 또 사실 이제 사우디 사업 앞두고 경합하고 있는 뭐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렇게 호위함, 국산 호위함 비교를 하면은 사실 우리가 좀 부족한 게 그 UAV, 그러니까 무인 항공기를 운용하는 그런 전용 능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 요게 좀 아무래도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냐. 뭐 우리 해군이 지금 뭐 네이비 시고스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해서 무인 수상정, 무인 수중정 이거 같이 뭐 결합해서 간다고 그러는데, 요거를 정말 좀 의미 있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돼야 되고, 굳이 뭐 별도의 뭐 항공기형 경납고를 안 만들더라도 기존에 뭐 이렇게 헬기 경납고 있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발진이나 이런 걸 빨리 많이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하면 일단은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승조원 문제, 인원들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적은 승조원 갖고도 실제 의미 있는 전투가 가능해야 된다. 이거 단순히 무슨 시스템이 어떻다라는 게 아니라, 야 실제 이거 전투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충분히 가능해라고 하면서 싸우는 방법하고 동시에 그거를 납득을 시켜줘야 될 거예요. 굉장히 스텔스 함용화가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뭐 프랑스 경우에서처럼 이렇게 함수 설계까지 같이 바꾸면서 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들 우리 사실 충분히 가능한데, 기존의 그 설계 양상이나 설계 양식에 좀 이렇게 붙잡혀서 과감한 시도를 못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거고. 네. 이 소위 무기체계 방산 수출의 정말 중요한 추세는 뭐냐면 바로 도입국의 국산화를 얼마큼 지원할 수 있냐라는 예. 문제입니다. 뭐 사우디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자주국방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해왔거든요. 지금 꽤 시기가 지난 거죠. 그런데 특히 이제 해군력 증강에다가 방향을 돌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단순히 현지 생산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업 관리하는 노하우부터 시작해서, 야 너희가 진짜 제대로 만들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노하우를 제대로 전수를 해줄게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전수를 해줘도 사우디가 이걸 100%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들이 납득해서 어느 나라보다 진정성 있게 우리를 접근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정말 소중한 친구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자 어쨌거나 뭐 HG 현대중공업 뭐 워낙 해외 수출 경험도 많은 업체이기도 하고요. 뭐 그 사우디 그 현지 조선 파트너인 뭐 IMI 그 국제 해양 산업과 뭐 양해각서도 체결해서 뭐 건조화수 준비까지 뭐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조금 좀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영예는 물론이고 세계의 바다까지 지키게 될 우리 국산 호위함 앞으로도 수출 꽃길 걷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고객이 뭐 원하는지 원하는 거 제대로 파악하는 거. 그래서 나와 있는 카탈로그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정말 이걸 갖고 뭘 할 거냐. 뭐 블루 워터 네이비, 뭐 그린 워터 네이비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요. 대양 해군이라도 종류나 목적이 다양하거든요. 그런 거를 정확히 알아서 제시를 해야 되고, 자, 우리가 다 너희가 이거에 맞게 해줄게라고 정말 그쪽의 담당자들이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게 그런 제안들을 잘 만들어 나가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일단은 현대는 지금 뭐 생각이 굳으면 안 되는 시대거든요. 아니면 금방 뒤처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대충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는 우리가 특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오락가락하는 이런 사업들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제 뭐 품질도 중요하고 스펙도 중요하지만 좀 세밀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수주를 성공하기 위한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호주 상황에서 좀 배운 것 같고 뭐 앞으로는 그런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도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우디에서 나를 한번 슈퍼가 터져면 좋겠는데요. 오일만이 카우. 네. 사우디가 시작일 거 아닙니까? 우리 끝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호주 때부터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어.